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투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오늘 소개를 해보죠. 자, 먼저 국회 재벌개혁의 기수 최입의 국내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도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평론계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오늘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론계의 블랙홀.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 작가팀한테 왜 최진봉 교수가 평론계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지 출연료, 방송 출연료를 빨아들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출연을 하시면 아니, 세무조사 한번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2개 캔슬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계획돼 있던 2개가 캔슬되고. 예,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뭐 아플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교수가 교수의 역할 열심히 하고. 애들 방송을 학비 때문에 하고. 나오신다면서요? 휴학을 뭐, 하시겠었다고. 휴학을. 휴학을 하면 안 돼. 4학년이니까 빨리 졸업을 해야지. 졸업을 빨리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100일 내리면 이제 딱 100일인데요. 최진봉 교수. 네. 저희는 이제 최진봉 교수를 민주당 쪽 원외 인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100일 잘했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 당적이 없습니다. 일단 당적이 아, 없다는 그게 저희가 분명히 보기엔 말씀드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 네.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100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냥 평점을 준다고 하면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맞습니다. 뭐 네. 그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뭐 특히 인사 문제가 가장 큰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뭐 아마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인사 문제에서 뭔가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적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그 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소탈하면서도 국민 앞에 다가가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그 높은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격점이다. 자, 야당 국회의원한테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최배 의원. 문재인 정부 100일 잘했습니까?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더 눈에 많이 띄었죠. 네. 예,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잘하신 부분도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를 아무튼 국민들이 촛불로 뒤집어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정권을 이제 창출시켰는데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뭔가 진짜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스킨십도 좋고 뭐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인데 아까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지 저는 요즘 너무 성급함 막 정책들 오늘 또 뭐 지금 이제 아침부터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이제 던졌는데 이게 예전으로 따지면 메가톤급 그런 정책들인데 막 이런 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하나 막 어떨 땐 매일 막 나오기도 해요. 연달아서. 아, 그렇게 메가톤급인데 예. 계란파동에 지금 묻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숙고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급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약간 우려들이 이제 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점수로 한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 점수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지율이 한 지금 70% 되지 않습니까? 아, 이 100일에 대한 평가는 80% 넘어요. 예, 그래요. 저는 뭐 하여튼 그 지지율 정도 기반에 한 70% 70점? 점은 예,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표정이 굉장히 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보수 TK 지역의 맹주 매일신문의 최경철 정경부장. 조선일보보다 더하다는 보수신문에서 정경부장하고 계시는 최경철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100일 어떻게 잔치를 할 때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한테 좀 여태까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PR을 하실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한다면서요? 예, 5분 발언하시고 나머지는 시간을 전부 질문 문답으로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자단하고
누가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떤 질문을 할지 사실 각본을 다 짜고 네.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 출입기자단하고 네.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완전히 없애고 질의응답 자체를 모든 것을 비공개하고 기자들도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준비해오지 않고 바로 연단해서 답을 하시겠다는 300대 1을 예, 하겠다는 300대 1인데 물론 300명이 다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전에 저희 기자들이 그래도 간사단을 꾸려서 뭐 순서라 누가 할지는 대충은 정하죠. 하지만 저희가 질문 뭘 할 건지는 서로 공개를 하지 않죠. 어쨌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지금 80%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소통과 그리고 자기를 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은 사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맞아요. 대통령을 취재를 제가 나가보면 대통령은 항상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고요. 이 근처에 초등학교 한번 오셨어요. 대통령이 그 탈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 국정과제를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초등학교에 왔는데 초등학교 애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건강보험 있었죠. 그러면 환자들의 눈높이에 가서 침대에서 환자들과 눈을 맞춰서 보고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아주 잘하신 거죠. 네. 사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분들은 상당히 권위적이었죠. 내가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과 점점 멀어져 갔죠.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쓰는 치약이나 비누나 다 내 돈으로 사겠다고 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 작은 것 같지만 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그런 작은 부분에서 도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바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방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정정책이나 안보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너무 많은 곳간을 열어서 네. 지금 쌀을 퍼주고 있죠. 막 퍼주고 있는데 곳간이 언제 떨어질지 사실 불안한 거죠. 근데 국민들이란 것이 자기한테 쌀 한 대박 더 주는 게 좋죠. 지금 당장은. 하지만 지도자라는 것은 내일 쌀을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권을 부여했을 때는 내일의 곳간과 그리고 살림살이를 여물게 단단하게 하라고 그 정권을 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 한 B학점 정도 주신다고 네. C학점, B학점 그 주신다고 70점이 C예요, 말씀하셨는데 C. 예, C죠. 예. 저는 뭐 한 65점에서 한 10점 정도 되지 않나. 그 왜냐하면 D인데요, D? 그러니까 65점이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서 많이 실기를 좀 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항상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는 게 직업이신 네. 최준봉 교수. 지금 C학점과 D학점이 나왔습니다. 실망스럽네요. 그 뭐가 실망스럽다고? 그러니까 일단 최영철 부장은 아까 앞에 부분에 열심히 좋은 점 막 얘기하시더니 네. 결국 C라 그러면 C 아니고 D예요. D 그러니까 앞에 막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뒤에는 짧게 그냥 나쁜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짧게 하고. 네. 그 C는 그럼 평가 받는 사람 입장에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 좋은 얘기 막 들었는데 그래도 B는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D를 줘버리면 네. 그 그럼 항의하지 최준봉 교수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A라고 생각하는 A? 네. 너무 편차가 큰데요? 그러니까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네. 안보 문제는 저는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화를 중요한 거 어제 그 광복절 거기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일정 부분 한반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그만큼 말폭탄이 협박에 가까웠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일단 본인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 쏘는 거고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는 건 체제 보장해달라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체제 보장 못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김정은 제거 작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체제 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의 불안한 심리를 말로써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더 이상의 이런 그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안보는 안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드 내기를 배치하라고 얘기한 것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그 국방력에서 우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뭐 전혀 대비도 없이 또는 제재 안 하고 압박도 안 하면서 평화적인 해결만 얘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이런 말폭탄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더 이상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단순히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여러 개의 경제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결국 군사적 우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니까 제재 압박도 함께 하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 문재인 최영철 정부가 부장. 내세우는 것은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 하면 강한 유혹을 줘야 됩니다.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달콤한 무언가를 줘야 대화의 장으로 나오죠. 우는 아이에게 빨리 와서 울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죠. 하지만 아이 눈에다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을 그 다음에 주고 장난감을 바로 던져주면 걔가 강한 유혹을 느끼죠. 그러면 걔는 당장 눈앞에 그 유혹의 대상 물질로 인해서 이끌려 나가서 밥을 먹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그 카드는 북한이 응하지 않는 대화의 카드죠. 북한은 그 카드를 보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의 카드가 전혀 북한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이란 그 카드가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믿지 않고 북한을 아예 거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나와라. 북한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 구체적인 얘기로만 따져도 올림픽이란 것은 예선을 치르고 오기 때문에 많은 장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동계올림픽은 북한이 상당 부분 예선이 다 떨어져요. 사실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이스하키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저번에 강릉에서 한번 봤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지금 북한과 하기에는 북한은 지금 이미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북한은 절대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할 수 없을 거라고 봤지만 이미 엔진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 엔진이란 것은 세계에서 5-6개 국가밖에 개발해내지 못한 건데 북한이 이만큼 빨리 왔다는 것은 이미 한반도의 게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대화를 하라고 하면 가진 사람한테 대화를, 힘 있는 사람한테 대화를 우리가 약한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라는 카드를 쓰기에는 너무 북한이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대화의 카드를 내밀기보다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더 큰 압박과 제재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대화를 실제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계속 얘기해야 어느 순간 북한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그러면 지금 최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계속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하고 압박을 계속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그러면 이 문제는 점점점 더 강하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긴장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언젠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 교수님이 그러니까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할 때는 제재를 하고 그리고 그 제재의 끄트머리는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지 전쟁을 위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재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난주에 뭐 유엔에서 뭐 이제 규제안 더 강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중국 보고 뭐 원유 그거 이제 파이프라인 잠궈라. 파이프라인 안 잠그니까 오히려 그것까지 잠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8.15 딱 며칠 지나가지고는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시그널링을 줘야 돼요. 지금은 뭘 해도 통하지 않는 때다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그걸 알고 이제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재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진짜 그 애매모호함이 계속가면서 오히려 강대당 대결로 더 오히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도권만 더 그렇지, 잃고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난 이제 대선 때 네. 우리 문재인 그때 후보께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했더니 얘기를 안 했어요. 명확한 그러면서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였어요, 그때. 아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면서 또 임시 배치라고, 그냥 배치도 아니고 임시 배치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 모호함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시그널링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번에는 제재다. 사드 배치한다. 뭐 이렇게 딱 주면은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도 물꼬를 틀 길이 없겠다라고 해야 이게 뭔가 말이 통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호성만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5년 내내 문제 못 풀고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유엔 제재나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도 같이 동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재하는 걸 동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정부가 최일봉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유엔하고 제가 열심히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재 국민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죠.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서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니 그게 같은 현실성이 없지 얘기예요. 않나. 최 의원님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제재를 계속하면 대화에 나올 거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대화로 나올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5년, 6년 계속 지금 저렇게 해왔는데 지금 더 호전적으로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지금 물러서지 않고 괌을 타격하겠다고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럼 최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제재를 가하면 대화로 나올 거냐?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재가 제대로 된 제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석탄을 막았는데 석탄을 막았더니 철광석 가지고서 얼마든지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제재를 중앙 정부는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다 이미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재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재를 지금 해보자라는 게 이번 결의안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8.15 경축사에서는 바로 대화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이게 너무 그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북한이 나와서 대화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언젠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화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강대국 강면이 지금 제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대화의 장면으로 상황으로 또는 대화의 어떤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게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갑자기 대화로 선회한다는 게 본인의 통치의 어떤 구도랄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보고 있는 본인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화보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분위기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그 유엔의 제재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제재 우리가 전혀 동참을 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저는 100% 동의하고 함께 제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무슨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일단 거죠. 알겠습니다. 좌상단 제작진 지금 좌상단 문재인 정부 100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북한 남북한 문제를 북미간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말씀 시작했으니까 최준봉 교수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25만 원하고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제가 일단은 문제는 요 두 가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최영철 부장은 넘기기로 하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최영철 네. 부장이 좀 보수적 시각에서 볼까봐 그렇긴 한데 이제 기초연금이나 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대선 때도 대부분 그 중부담 중복지라고 그랬나요? 그 주장을 하면서 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정당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세금 얘기를 했었고 세금을 올리는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복지 수준을 올리려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의 일정 부분 부담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다만 문재인 정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서민들이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준점으로 중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면 기업의 부담, 기업이 좀 더 세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버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그분을 저는 신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올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일단 그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 말씀드립니다. 25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잘한 정책이다. 저는 만약에 재정적으로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최배원. 이제 반대하는 솔직히 세력은 없었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강도와 속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 국민의당의 정책하고 딱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0세에서 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주겠다라는 거였고, 국민의당에선 0세에서 11세까지 더 폭이 넓어요. 하지만은 소득 수준을 따져가지고 부모의 소득 수준. 예, 그렇죠. 네. 소득 하위 80%만 주겠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그 주면은 이게 저희가 그때 추정한 게 한 5.1조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다 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5조 이상의 5조면 재원이 들어가니까. 크긴 크네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 세액공제, 그다음에 자녀 장려 세제 이런 걸로 해서 또 조세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없애는 거죠. 이걸 없애고 5조 원만 나가게 하면 한 3조 원 정도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자녀 세액공제나 이거를 없애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는 그러니까 수당을 주되 그거는 좀 안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될 사람한테 주려면 더 많이 늘리고 또는 범위를 더 나이를 늘리는 대신에 조금은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덜 주자. 근데 이게 기초연금에도 똑같은 우리는 그 논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 빈곤율이 50%예요. 노인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빈곤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50%에게 30만 원씩 먼저 올려주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또 그게 아니라 모든 노인에 대해서 25만 원, 30만 원 늘리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이제 전체 주는 거하고 절반만 주는 거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상한 게 한 3조 6천억 정도 국민의당의 그 정책으로는. 근데 지금 이번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 5.9조 원이에요. 거의 6조 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초연금 5.6조 원, 약 6조 원에다가 오늘 이 기초연금으로 하면은 지금 아동수당, 나온 기초연금.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 나온 게 또 3조 원 돼요. 연 3조. 그러면 지금 이게 한 9조 원 정도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먼저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좀 주는 걸로 해서 좀 정책을 좀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재정적인 거 감안해서. 그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네, 최영철 부장. 기업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부모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분의 자산이 어느 정도냐? 수백억에서 천억이 넘는 사람도 그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위 70%를 주도록 돼 있죠. 지금 60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넓히다 보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결국 부자에게 더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더 폭을 넓혀서 그 주든지 아동보육수당을 더 가난한 이들에게 주든지 하여튼 지금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넓혀간다면은 부자에게 20만 원, 30만 원 의미 없는 돈을 계속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복지의 효과도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화가 치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조사를 제대로 한 뒤에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마련해 나가야지. 지금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빨리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9조 원, 10조 원 하겠습니까? 결국은 10조 원, 20조 원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어 사병들 월급 뭐 50만 원, 60만 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사병들 월급도 올려야죠. 인간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월급을 더 줘야죠. 어떻게 2만 원, 3만 원, 10만 원 받고 사병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줘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을 풀어야 될 텐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자꾸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꼭 필요한 것에 돈이 못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SOC를 줄여야 됩니다. 계속. 그럼 SOC를 줄이게 되면 또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필요한 때도 생기거든요. 예전에 인천공항 하나만 필요했지만 요즘은 광주에도 있어야 되고 뭐 대구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도 지금 강력하게 지방공항을 또 필요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 SOC를 또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재원이 없는 거예요. SOC는 사실 수십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곳간을 좀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이제 JB 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이게 그 지방에서 주는 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매칭 비율 있죠. 복지가 이제 네. 다 이렇게 자꾸 네.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재원도 지방 재원도 이제 넉넉하지 않은데 쉽지 고려를 않겠어요.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지방 재원은 이제 좀 또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뭐 지역 화폐로 줘라 뭐 주겠다라는 방안도 뭐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당에서 얘기했던 이제 중부담 중복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준을 같이 높여가면서 복지도 늘려가자는 추진데 지금 이렇게 보편 복지로 너무 속도를 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필요한데 못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5년은 어떻게 또 지금 있는 재원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5년 이후에 한 번 받은 사람이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큰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두 분 네. 얘기한 걸 듣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만약에 최인범 지금 교수. 최영철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데도 돈을 받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편적 복지라는 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제대로 돈이 쓰여진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잘못 세금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이거는 잘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선별적으로 필요해서 간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무슨 뭐 이렇게 위화감이랄까 아니면 어떤 차별 위화 이런 걸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선별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가다 보면 정말 진짜 말씀하신 건 필요 없는 사람도 받아서 그게 그냥 세금으로 낭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도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있는데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좀 복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 정책 예, 오늘 좀 최 배우.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또 굉장히 큰 걸 했어요. 뭐냐, 의료보험 그렇죠. 더 이제, 문재인 케어. 네, 네. 저 보장성 강화. 근데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엄청난 이게 메가톤급 정책을 막 일주일에 막 하루에 막 한 학기씩 막 이렇게 던지니까 솔직히 제가 국회에서도 정신이 없어요. 이거 일일이 막 다 또 보고 또 이제 논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다 해주겠다, 막 뭐든지 해주겠다. 근데 이거 이제 야당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당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기초연금 안 주겠다, 아동수당 안 안 주겠다 그렇게 그러면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화기 또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어? 문자 폭탄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기 또 바꾸셔야 되겠는데. 이게 왜 야당이 국민들한테 해준다는데 못하게 막냐라고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이 포퓰리즘이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면 이 정부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5년은 어떻게 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권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우리 수순을 좀 논의하자. 저는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유국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또 다른 산유국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죠. 네. 그 비교가 요즘 많이 되죠.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국민들에게 많이 퍼졌죠. 공무원도 뽑고 무슨 5만 가지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오일 달러를.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오일이 팔리지 않고 오일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만큼의 복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폭동이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나라에. 맞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에 오일 달러가 지금 이렇게 넘치지만 이게 몇 년 뒤에는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 기름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두바이의 지도자는 그것을 알고 막대한 돈을 관광에 투자했죠.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고 우리 새만금의 그 방조 기술도 거기 상당 부분 들어갔어요. 상당 부분 사막을 개척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광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오일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GDP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 수입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미래를 보고 오늘의 돈을 투자했던 나라는 잘 사는 것이고 리더가 당장의 꿀맛 같은 지지율만 보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는 폭동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세계는 결국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단맛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지도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지 지금 당장 퍼주고 인기 얻고 이런 것은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그 책임감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혹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는 동의는 하질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최진봉 최영철 교수. 부장이 아주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낼 때 어떻게 세금을 운용을 할 건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제대로 쓰여지고 집행된 거 아니면 검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냥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당연히 거기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국민들도 제대로 알 거고 그래서 재원 마련 방안에서 정확히 밝히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하나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야당이 생각하는 기준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적 평가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하고 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요. 최경철 부장, 네. 문재인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 붙여봤습니다. 문재인표 인사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재기자 입장에서.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주변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인사를 하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참여정부 때 당신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중용하는 것 그리고 뭐 부산에서 제야운동할 때 민권운동할 때 알았던 분들 중용하는 것 물론 네? 뭐 자기하고 아는 분들을 중용하는 것은 네. 좋지만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발견된다면은 가차없이 처리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분 낙마하셨던 분들이 나오게 됐죠. 왜 그런 분들이 낙마를 했겠습니까? 민정 쪽에서는 이런 분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겠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아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민정에서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지금 옆으로 조금 돌아보고 뒤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가 왜 결국에는 탄핵으로 물러나야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오로지 앞만 봤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촛불을 부딪히게 되고 결국 탄핵으로 결국 대통령 구속까지 네. 되는 사태까지 이뤘죠. 대통령께서도 인사에서 몇 가지 실패 사례를 보셨으면 뒤도 한번 돌아보고 국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언론은 왜 이렇게 떠들까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더 나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가 하면 로맨스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수식어가 달린 문재인표 인사 참사 때 많이 국민의당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네. 물론 이제 인사 검증은 철저히 하고 하지만은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총리가 일단 있어야 이제
장관들 제청을 하고 네.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뭐 또 정권 초기에 뭐 이런 그 허니문 기간에 뭐 너무 이거 틀어주고 있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넘어오는 많은 뭐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죠. 뭐 그리고 이제 몇 분 낙마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최경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뒤돌아보고 옆도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그 김희수 소장이 지금 이제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제 나몰라라 하는 식인 거죠.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사놓 사람들이. 놓고.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이유정 또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경력이 이게 뭐 아주 예전부터 이제 뭐 친 그 노무현 또 문재인 뭐 이런 이제 지지 선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정치 분인 활동을 거예요. 많이 하신 정치 분이죠. 활동 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역으로 만일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헌법재판소장을 찍는데 박근혜를 지지하고 막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막 무슨 뭘 했던 분이 헌법재판소장 온다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만일 그런 분이 진짜 만일 그때 밀어붙여지고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일 헌법재판소에 있었으면은 이번에 탄핵할 때도 이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진짜 그 정치인 중립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른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데에 이런 분을 추천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뒤돌아보거나 옆도 보거나 하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참사를 몇 번 겪었음에도 여전히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소통하지 않는, 특히나 그 국민들하고는 아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 막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하는 네. 거 좋다고 했는데 국회하고는 얘기를 안 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아니, 국회라는 게 나름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데 파트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인사 문제에 앞으로도 대법관도 뽑아야 되고 계속 나옵니다. 뭐 장관만 뽑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표 인사 참사라고 명명되어진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구성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문제가 되는 몇몇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꽤 많아요. 법무부 아시죠?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박기영 교수,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후보자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계는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방송사 이사들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인데도 정치활동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에. 왜냐하면 방송의 중립성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갔거나 캠프에 일했던 사람 아예 임명을 못하게 제한 요소로 그 집어넣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왜 없는지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건 정치적 중립성 시켜야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던 분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 아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 측근을 어쨌든 임명하려고 했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과 일정 부분 의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걸 뭐 알았든 몰랐든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캠프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본인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중용하는 것은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부들이 그런 사람을 인사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일단은 좀 제대로 여러 분야에서 그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충분히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몇몇 이런 인사들 때문에 전체 인사에 참사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정도의 비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라도 저는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떠나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또 물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일단 정부는 인식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주요 구성하는 그 분들 중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그 진보 정부의 성격과 안 맞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강남에서 정말 부잣집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들, 일부 아주머니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강경화 장관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또 수임을 해가지고 구설에 또 오르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수임료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진보,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인데 뜬금없는 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를 더 일으켰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경철 부장? 그렇죠. 결국 뭐 그건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뭐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그분이 그 교수 생활 하시면서 얼마만큼 많은 부를 쌓았고, 네. 그 부를 쌓고 그다음에 뭐 교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장 전입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체크가 안 됐거나 아주 좀 그 별로 도외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사실 초반에 도덕성이 좀 치명타를 가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나 뭐 어차피 내각 인선이 중소기업 벤처부 외에는 다 인선이 됐는데, 네. 많은 시행착오 속에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있었죠. 결국엔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죠. 5가지 걸리는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공약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죠. 물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내일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네. 하실지, 사과를 하실지, 아니면 뭐 왜 인사 그렇게 했냐? 그렇죠. 내로남불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네. 뭐 내일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 어찌됐거나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대선 기간 중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셨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00일 동안 거기에 대해 침묵을 지키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예, 최이배 의원. 그 인사 5대 배제 원칙 이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한번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키겠다고 또. 그러니까 대선 기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당선되고 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들 말고 예를 들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탁현민 행정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금 논란이 심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뭐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내 사람 챙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난히 이게 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인사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거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건데 저는 솔직히 100% 자기가 그 검증 다 하고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좀 인정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대 원칙에 대해서 뭐 좀 양해를 구한달지 사과를 한달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국민들에게 좀 그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높은 지지율을 가진 어떤 자신감을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지, 뭐 정권 초기에 그런 거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 정권의 발목을 잡는 또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정권에서 한 번 뽑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2년, 3년 하시고 한 번 또 다 내각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과연 또 어떻게 돌파하실 거냐. 이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내일을 기회로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좀 소통하겠다, 잘하겠다, 뭐 이런 좀 약속을 제대로 하고 그 약속 꼭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뭐 저는 문재인 정부 네. 100일, 내일이 이제 100일이니까 네, 100일이죠.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시는 그렇죠. 인사로서. 저는 기원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인데 네. 바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의견들을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의뢰 입장에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불러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야당의 주장도 일단 들으시고 또 비판하는 쪽의 의견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 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좀 설득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일 기자회견하고 저는 아까 그 최영철 부장도 얘기했지만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질문 다 받아놓고 했잖아요. 그거 이외에 질문 못하게 하고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 하고 그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의견들을 잘 청취하시고 본인에게 조금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정책에도 입안에 좀 이렇게 투여도 하고 또 바꿀 부분이라면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지금의 84% 지지율이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열린 기로 내일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시나리오 없이 기자회견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영철 부장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 거침없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아마 답변하시면서 본인의 소회도 얘기하실 것 같고 또 들으시면서 본인이 또 새로운 느낌도 가지실 거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와의 소통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배 의원 같은 분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덜커덕 앉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큰일 나죠. 아니 거기 CFO도 하셨잖아요. 벤처기업 아니 뭐 CF도 하셨잖아요. 그런 네? 작은 일 맡은 거하고 그렇게 큰 일 맡은 거는 또 네? 차원이 다르고 네. 네. 그런 거는 아니 그러면서 훨씬 이제 더 잘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협치하는 거잖아요. 협치를 지금 국회랑 협치를 안 해서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아니 좋은데 국민의당에서 사람 막 빼간다고 그것도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협치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람 빼간다고 일할 사람 빼간 방법이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그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어요. 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협치를 하더라도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뭔가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딱 논의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뭐 자리 주기식으로 뭐 이런 거는 협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권 초기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한테 노동부 장관 자리를 준다.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법무부 해서 장관에 뭐 네. 누가 간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연정 뭐 그렇죠. 크게 말하면 연정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번 네. 정권은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추진이 안 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만일 소연정은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민주당 생각도 개파 간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탕평 인사 이런 게 네. 당내 탕평 인사한 거죠. 그렇죠. 더 당내 넓히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 문제에서 이제 또 뭐 쭉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가 큰 문제였던 게 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표현입니다. 최순실, 네. 그 박근혜 이게 두 사람이 이루어진 모든 통치행위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 위에서 내려온 그 청와대의 지시가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애매해도 이거는 통치행위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을 넘어선 통치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로 따지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대북 관계를 열기 위해서 뭐 했던 그런 대북 송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에 크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문제를 안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지 일상적으로 무슨 업무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치행위로 느낀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진짜 촛불 민심을 다 받아 안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진짜 이제 좀 법치를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까 말한 인사 문제나 이런 거 자기가 얘기한 거 물론 이제 법은 아니지만 약속이고 지켜가는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철 부장께는 시간을 못 드리고 내일 저희가 생중계로 최영철 부장의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질의하세요? 네, 아니. 내일 알겠습니다. 사실 옛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또 비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100일이 되면 축하하고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